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불꽃 튀는 상황, 현 상황 어떻게 되는지 중계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이 전 정부 탓을 한다, 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 작동되고 있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긴급 보고받고 지시를 한 건데, 종부세를 강화해라, 그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라 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물량을 발굴해서라도 확대해야 한다 라는 지시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 중에 청와대가 반포집을 비서실장이 솔선수범하여 팔았다라고 브리핑을 했다가 나중에 강남집이 아니라 청주에 있는 집을 팔았다라고 정정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586 여당 중진들의 재산이 공식처럼 1억에서 10억으로 상위 20% 수준, 이인영, 조정식, 김현미 등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한국일보는요,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세비를 꼬박꼬박 잘 모았다. 50대 가구주의 평균 2~3배 넘는 자산이다 라고, 어떻게 공식처럼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때리고 굶기고 아무도 돕지 않았다. 고 최숙현 선수 사례에서 드러난 스포츠계의 가혹행위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이 같은 학대 행위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봅니다. 감독, 팀, 닥터, 선배 모두 가담을 했다고 하니 고 최숙현 선수의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통일장관에게는 이인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인사가 나온다. 국정원장에는 김상균, 임종석 거론이 되기도 한다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돌직구쇼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미래통합당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언론기자 출신이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인 김수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반포, 대통령의 지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솔선수범하여 팔았다는 집은 반포 강남집이 아니라 청주집이었다. 오해에 쌓인 이 사인이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강남집은 팔면 안 되겠구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결단. 추 법무부 장관의 결단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대응은 뭘까? 잠시 후에 대검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스탈린. 푸틴이 장기 집권의 초석을 가졌습니다. 스탈린의 버금가는 장기 집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엽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벼랑 끝 대치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의 특정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 상황입니다. 대검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주현 기자.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두고 윤 총장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그 이유, 배경, 뭡니까? 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관리를 차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서명이 직접 담긴 문건을 어제 오전에 공개하면서 윤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추 장관이 요구한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윤 총장이 소집하려고 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멈추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도 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통보받으라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두고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종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는데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수용한 뒤 사표를 던졌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오후 대검 일부 간부들을 소집해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아주 장시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오늘 예정됐던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자문단을 열지 않겠다는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자문수사단 소집은 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언제쯤 나올까요?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아무래도 검찰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 수사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아닐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하루에만 3차례 정도 이 긴급 소집된 검사장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고검장급 회의를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수도권 지검장 회의, 오후 4시부터 수도권의 지검장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과 대립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인데요.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 지휘가 검찰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이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윤 총장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검사장들의 공개적인 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포함해서 윤 총장의 입장은 빠르면 오늘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최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현재 오늘 상황 알아봤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결단을 한 것은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이번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메시지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결단 또 지휘권 발동. 어제 오전 A4 용지 3쪽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 공개했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 현직 검사장 범죄 혐의에 관련된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하는 거 냅둬라. 그거 독립적으로 검찰총장 지시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휘하에 이번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하라. 윤석열을 손 떼라. 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지시했어요. 보고만 검찰총장에게 하라. 사실상 배제를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쉽게 말해서 이번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은 손 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어제 수사 지휘권의 핵심적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날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두 기관, 그러니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갈등을 빚고 있고 그래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 더 지켜볼 수 없다면 결단하겠다. 그리고 딱 하루 만에 바로 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 핵심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말고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 선에서 나중에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검과 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한 상황에서 어제 법무부와 대검이 절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물밑 접촉을 했었는데 거기 나온 내용은 뭐였냐면
자, 윤석열 총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전문수사 자문단을 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에 다만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금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으니 그 수사팀에 수사를 맡기지 말고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별도로 수사를 하자 이런 이제 절충안을 냈었는데 예. 그걸 법무부가 그조차 거부를 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안 된다. 이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하에서 수사가 돼야 한다라는 게 법무부 바로 입장이군요. 그게 이제 추미애 장관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기관이 싸운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결국은 추 장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한쪽 손을 들어줬다.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어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검찰에게 그러니까 총장에게 직접 지휘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 공개 자체가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은 압박이 되는 거죠. 이건 결국은 계속 남아있으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무언의 노골적인 압박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쯤 되면 이제 두 기관, 두 헌법기관이 법무부랑 대검이라는 아주 양축이 정면 충돌한 상황이 온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중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딱 한 명 남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뭔가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를 정리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으셨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헌정사상 딱 2명뿐이었다. 앞선 사례 때 보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하자 당시 검찰총장이 수락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인 거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게 앞서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낼 만큼의 굉장한 사안이라는 의미겠죠? 일단 법무부 장관의 어떤 수사지휘권 발동이 총장이나 이제 검찰의 어떤 의지나 이제 수사 방향과 다르게 내리게 되면 그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김종린 검찰총장이 이제 사표를 낸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수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에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다음에 이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어떤 수사 독립성, 중립성을 해쳤다고 하면서 그 명분을 사표를 냈는데 사실 이번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이번은 어떤 수사의 구체적으로 기소 불기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검찰총장이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수사 지휘권 그리고 전문 수사 자문단을 심의 절차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지 말라는 지시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청법 제8조에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를 검사를 상대로 할 수는 없고 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저런 저게 정말 수사주의 범위에 속하느냐, 그래요?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한 것이 지시한 것이 수사지휘권 범전에 들어가느냐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네,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갈등이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이제 갈등의 어떤 증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 이건 물론 결과가 나와야지 유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지만 단순한 검언 유착으로 볼 수는 있지만 거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님 개입이 돼 있냐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걸 수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냐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편파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독립적으로 수사 자문단에서 한번 판단을 구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게 윤 총장의 생각이다. 그렇죠. 근데 장관이나 이제 중앙지검 수사팀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이걸 수사 전문 자문단에게 맡겨서 이 수사를 유야무야 하려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다. 그렇죠. 못 믿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서로 못 믿게 되면 우리가 절충적으로 그냥 대검에서 제의했다는 거 그러면 제3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 그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도 수긍할 수 있고 중앙지검도 수긍할 수 있고 윤석열 총장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장관의 또는 총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이 안 받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러면 과연 검언 유착과 관련된 사건이 윤석열 총장을 사퇴하기 위한 그런 수사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저 수사를 막아서 자기에게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왜 검사회의를 소집했을까?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적 의견이에요. 예. 윤석열 총장은 지금 식물총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검에 있는 검사장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이랄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검사장들도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다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가 의지하고 상의할 사람은 저는 소위 윤석열 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지금 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가 지시해도 사실은 중앙지검에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러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겠다. 그럼 검사회의 소집해서 윤석열 총장이 자기의 생각을 달성할 수 있느냐? 달성할 수 없다고 봐요. 왜? 검사장 대부분이 이 정권에 들어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검사장 중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우호적이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아니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의 부당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저걸 받아들여 버린다랄지 사퇴를 해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완전히 뒤로 물러가면서 굴복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검사장 회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총장의 어떤 아니 법무부 장관의 부당성을 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면 그 목소리가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윤석열 총장은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검사장 회의 소집은 본인이 워낙 힘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낸 카드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스타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서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나는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사퇴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일단 네.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인데, 자, 한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워낙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 지휘권은 한 번밖에 없었고 그때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박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의 입장은 무엇일까? 함께 보시죠. 한 조간신문의 보도예요. 자, 일단 윤석열 총장은 전문수사 자문단,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문단이 오는 거죠. 그거는 소집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검장을 불렀어요. 검찰 관계자가 주말보 기자에게 윤 총장이 측근에게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사표를 내느냐라고 한 것으로 안다. 김종빈과 윤석열은 다르다. 이 일로 물러나지 않는다. 이 일로 사표 내지 않는다. 라는 게 윤석열 총장의 입장으로 현재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여당의 목소리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답변해온,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기를 한다고 하는데 치받기의 다리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라인, 윤석열의 뭐 핵심들 해서 딱 검찰 조직을 전체를 장악해서 사조직처럼 부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아예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요. 건달두목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문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 세력 대권 주자가 되고픈 마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봤자 물불 안 가린 건달두목이라는 평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김경업 의원이 얘기했고요. 황운하 의원은요. 무솔린이다. 파시즘, 검찰 파쇼 이런 이야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요. 일부 비속어죠. 부하들을 규합해
추 장관을 성토하고 신복을 특임 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황희석 최고위는 후지고 또 후진 집단 뭐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야당의 지도부인 김병민 비대위원님 아예 윤 총장이 결단하라라는 메시지도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여권에서는 건달 두목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강욱 의원이 아예 대놓고 비속어를 적었네요. 그 비속어를 설마 입에 담기는 어렵습니다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그 비속어의 뜻은 범죄 집단의 따위의 조직에서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사실상 이렇게 되게 되면 범죄 집단 따위의 조직으로 비하시켜 버리게 되는 거고 예. 여기서 불임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친 비속어를 쏟아내게 된 건데 역으로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되는 진영에서는 저 똑같은 단어를 최강욱 의원에게 되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순화된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결국 윤석열 총장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4월 15일 총선 이후로 거대 권력의 의석을 확보하고 난 뒤에 법사위를 장악하고 그 장악된 법사위에서 보여줬던 행동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근데 핵심을 보게 되면 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성토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게 되는데 통합당의 김웅 검찰 출신의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권력형 범죄라고 볼 수 있는 현 정권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 지휘권 발동 안 하니?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국공 사태부터 모든 내용들을 다 비추어 봤을 때 제발 좀 공정하게 이쪽 저쪽 편에 쓰지 않고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검찰 조직을 향한 바람일 겁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도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저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직이 아닌 국민에 충성한다라는 말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불리했던 사건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보여줬던 게 뭡니까? 공보주칙이 신설하고 인권 수사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를 둘러싼 수사에서 그런 공보주칙 지켜졌습니까? 인권 수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내 편과 네 편에 따라서 딱 잣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제자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벽이 깨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죠. 국민들 짜증나게 하니까.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안겨줬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좀 힘 좀 받아서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에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지나고 나서 그런 애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추경심사 졸속 처리해갖고 지역구 예산 끼워넣게 하고 야당과의 협조 같은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검찰에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는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지키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돼서 나오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정당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니라 내 편을 지키기 위한 정치기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금 더 현 여권과 정치권이 숙고해서 국민들 위한 정치하기를 바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요 내용은 어쨌든 야권의 현재 지도부인 김병민 비대위원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김영주 의원님, 네.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들 다 불렀어요. 지금 현 상황만 놓고 팩트만 본다면 추 장관은 사실상 윤 총장을 불신한 상황이고 여권에서는 아예 나가라라는 얘기까지 대놓고 하고 있고 지금 검찰 조직 내에서는 검찰의 2인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아예 공개적으로 하악명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코너에 몰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검사장 소집해서 윤석열 총장이 뭘 할 수 있을지 뭘 해야 할지 누구 말이 만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코너에 몰리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시야가 넓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지휘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아주 가벼운 부분은 본인이 빨리 적답을 했어요. 안 한다. 그거야 뭐 공식적인 부분도 아니고 꼭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자문수사단 미룬다. 그거는, 미룬다. 그거는 안 해도 된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보다 객관적인 중립적인 라인.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과 이승윤 지검장이 같이 엮어가는 그 말하자면 스토리의 말하자면 왜곡성, 뭐 편협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그런 기구를 중립적으로 보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되면 사실은 특임 수사관이라도 말하자면 특검을 주장한 것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안 받아들여졌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손발이 다 잘려서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본인의 거취를 선택함에 있어서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금당들 또 서울 수도권 지검장들과의 논의 속에서 결단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합리적인 어떤 퇴로일 수 있겠다는 것이 자기 정당성을 재확보하면서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입지는 좁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법률적인 적용을 했을 때 지금 논쟁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있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에 검찰총장은 아무것도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쟁론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지점을 타겟팅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검찰 내에서는 법조계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 불꽃 튀는 신경전과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조간신문에 취재된 내용들 모아봤습니다. 술렁이는 검찰, 둘 다 잘못. 대검 검사들 위법이다, 격앙. 어제 윤 총장 없이 대검 기획관 선임연구관 긴급회의 30여 명 참석했는데 80%가 추 장관이 총장의 직권 박탈 위법이다 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총장의 직무권한 규정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배했다. 강력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 1부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즉각 중단해라. 검찰 수뇌부 지휘 거부하는 이성윤 지검장을 감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수도권 지역 한 검찰청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할 때만 해도 윤 총장이 법무부 공세에 반응하지 않고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비쳤는데 갑자기 자문단 소집하자 결정한 건 수사팀으로선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윤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추 장관의 부적절 지시에 화는 나지만 자문단 심의가 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는 아니라 추 장관 감정적 대응에 무덤덤했던 것처럼 원칙대로 수사하게 뒀어야 한다라는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양쪽이 다 뭐 일말의 진실이 있겠죠. 뭐 한쪽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측근을 보호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항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코너에 몰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차라리 그렇다면은 이 사안이 어떻게 하면 둘 다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논의는 계속 윤석열 를 그냥 뭐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다거나 윤석열은 차라리 측근을 막 보호하는 식으로 이렇게 소모적인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둘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좀 더 집중하자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뭐 여권 인사들이 뭐 방송 불가용 이제 뭐 단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압박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 전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뤘지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지지도가 막 올라가고 있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야권 1위 뭐 10%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사실 10% 이상이라는 거는 단순히 지명도만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죠. 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이 정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해 말에 뭐라고 이 윤 총장이 말을 했냐면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악역을 맡고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 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야권 대선 주자 1위로 해석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당혹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권 인사들이 특히 이제 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검찰 파쇼다, 무솔리니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울산시장 뭐 그
개입 의혹에 지금 연루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총장을 뭐 파쇼라고까지 이제 말하는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 왜 저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지? 뭐 심지어 뭐 아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방송용으로 불가능한 그런 말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게 이쪽도 뭔가 되게 편파적이다. 뭔가 윤석열이 꼭 나가줘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좀 조용히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정치적 무게감을 키우지도 않고 그게 더 나은 방법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김수현 교수님 개인 견해 주셨는데,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고검장들 불러서 모아서 얘기 나눠보겠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 말고 또 있으면 말해주세요. 검찰 출신이니까.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 그다음에 이번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등등에 대해서 깔끔하게 손 떼고 사퇴한다. 2. 추 장관의 이번 지휘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한다. 즉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는다. 3. 추 법무부 장관의 이번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불이행한다. 불이행한다가 아니고 절반만 이행한다죠. 절반만이요. 어쨌든. 1, 2, 3. 일단 1, 2, 3이 있는데 선택지가 뭐 그중에 제가 뭐 판단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사퇴 의사가 없다. 이걸 저는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봐요. 그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 검사장 회의에서 이 지시의 적절성에 대해서 회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회의에서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정해지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부당한 지시고 내가 사퇴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물론 우리가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수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는 이제 김종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내가 지키겠다고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퇴를 했어요. 최동원 검찰총장은 사퇴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혼외자랄지 이제 그런 약점이 잡혀서 박근혜 정부 때 사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윤 총장은 그거와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압력을 받고 한직으로 좌천이 됐지만 사표를 안 냈단 말이에요. 안 낸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한 일은 정의롭고 정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생각이 법무장관 지시가 부당한데 부당한 건 전제로 자기가 생각했는데 사표를 내겠어요? 사표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1번 아닐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런 또 언론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게 아니냐. 근데 윤석열 총장은 부당한 지시를 내가 따르지 않는데 왜 위법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장 회의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도 할 수 없고 굉장히 식물 총장으로 있기 때문에 검사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 소집 권한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한 최대로 써보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의 대화 내용이다 라면서 폭로를 했는데 진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난해 8월 27일 서초동 인근에서 윤 총장을 1시간 넘게 만났다. 윤 총장은 당시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나는 것이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만 반복했다. 강한 어조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요. 박 전 장관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후보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해서 윤 총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조국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일단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윤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대검은 오히려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박 전 장관이 선처해달라고 부적절한 부탁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일 때죠. 그때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게 이제 지난해 8월 27일인데 그때 바로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연락을 해서 같이 바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얘기인데 둘이 기억하고 싶은 단어가 다른 거죠. 지금 박상희 법무부 장관은 그 전 장관이죠. 낙마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선처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를 배울 때 서로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단어를 기억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겠죠. 지금 사모펀드 문제 이런 게 그러니까 입시 비리 이런 게 사실이라면 낙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박상희 전 장관은 낙마로만 이제 기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선처라는 표현보다는 뭐 박상희 전 장관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너무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어쨌든 입시 비리 의혹이 터졌었고 사모펀드 논란이 있었고 물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법원 판결에서 사모펀드 자체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문제가 있었다, 횡령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거기에 한 10억 정도를 넣었는데 그 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한 거다 또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 자체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사모펀드에 차명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쟁점은 이거 같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낙마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정부가 일정 정도 확인될 때까지는 사실 임명하지 않는 게 맞느냐 이 논란 속에 계속 있었던 건데 결국 정부는 임명을 강행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를 중단할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결국은 이제 현 상황에 대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조정할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한 사람이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젊은 층들의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출렁였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긴급 지시를 했는데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반포를 택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제목처럼 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솔선수범하여 집 두 채 중 한 채를 팔았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강남에서 청주로 바뀐 겁니다. 반포 아니고 청주, 청와대 브리핑 정정소동, 솔선수범 나선 노 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청와대의 다주택 보유자 11명을 일일이 면담했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달 안에 굉장히 강경한 그 기한을 준 거죠. 데드라인을 준 거예요. 이달 안에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굉장히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이달 안에 다 팔아. 11명에게. 청와대 있고 싶으면 이 안에 다 팔아. 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솔선수범하는구나. 청와대는 그러면서 노 실장 스스로 강남 반포 아파트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결단, 솔선수범. 이제 나머지 11명 청와대 참모들도 꼼짝없이 다 팔아야 되는구나. 청와대 있으려면. 이라고 알았는데 50분 뒤에 청와대가 정정을 합니다.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가 아니라 청주에 있잖아. 청주 아파트.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 2분 뒤 그 내용 전달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노 실장은 어제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반포 강남 아파트 판 게 아니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를 한 겁니다. 50분 만에 노 실장이 판 아파트, 내놓은 아파트가 강남에서 청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조선일보 기자들이 가격을 좀 조사했어요. 서울 반포 아파트는 2006년 2억 8천에 샀는데 지난해 실거래가 호가가 11억 안팎이다. 굉장히 올랐습니다. 2억 8천에서 11억까지 호가가 나왔다는 건 몇 억이 오른 겁니까? 9억 가까이 오른 거죠. 청주 아파트는 신고가액은 1억 5,600만 원인데 거래가액은 2억 9,600만 원이다. 별로 안 올랐네요. 노 실장 측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청주는 집이 비어있고 반포는 미혼 아들이 살고 있어서 처분이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청주 아파트를 내놓게 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 이렇게 되면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죠. 50분 만에 한번 내용을 정정했고 2분 뒤에 또 한번 정정을 했잖아요. 그 정정한 내용 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의 생각도 좀 들어보죠. 청와대 기자가 당황했다기보다는 청와대가 엄청 당황한 청와대가? 거죠, 사실은. 청와대가 엄청 당황했다 이렇게 봐야 될 저걸 것 같고. 브리핑한 관계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강력 공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 노영민 실장이 두 채 가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집 한 채만 남겨두고 다 팔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죠.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히려 집값이 올라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데 청와대 관계자들 아무도 안 움직이더라. 이거 봐라. 결국 집값 못 잡는다는 거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노영민 실장이 강력 공고라는 표현을 써서 한 달 내에 무조건 다 두 채 이상 가진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직들은 한 채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을 정해준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최초의 공지한 것은 반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얘기한 것처럼 50분 뒤에 청주로 바뀌었는데 아니 그러면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할 정도고 국민들 사이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이래 우리도 집 팔지 말자 이런 불신이 있는데 그거 확인 안 했나요?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느 집을 팔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본인에게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반포집을 팔았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실수했는지 아직 정확치는 않죠. 근데 노영민 실장이 착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대변실이 잘못 전해받은 건지 정확치는 않지만, 근데 어제 이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노 실장이 스스로 반포에 14.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그게 평가 내용을 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잘못 전달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가족들이 반대가 있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확인되지 않았지만 50분 안에 그렇죠. 50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가 아닌가 싶은데 그 50분 안에 그렇죠. 뭔가 벌어진 게 아닌가 맞는가 싶은데 전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대형 사고라 생각합니다. 사고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이렇게 메시지가 이제 잘못 전달되고 그것이 바로 잡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 집 두 채인 노영민 실장이 한 채를 팔기로 했대가 아니라 강남의 집은 안 팔기로 했대 라고만 기억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원했던 메시지가 거꾸로 지금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강남 집은 안 판대 실장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게 만들어진 거죠. 결국은 이제 정정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강남 집값을 잡는 게 전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가장 핵심인데 거꾸로 된 거죠. 결국 어제 청와대의 해프닝이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결국은 강남 부동산은 정말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불패의 신화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청와대의 의도와 정반대로 국민들에게 준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싶어서 어제 청와대가 엄청 당황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 교수님이 사회학 전공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집은 결국 안 팔았대라는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청와대 출입 기자의 지적인데 이걸 받아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김현미 장관이 맨 처음에 그 부동산 정책을 몇 년 전에 내놓을 때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은 다주택자들은 안 파는 집은 좀 파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파는 거죠. 장관들도 안 팔고.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안 파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사정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했거든요. 뭐 지금 노영민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이 뭐 살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다 사정이 있다. 갑자기 그렇게 집을 팔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법률 관계가 얽혀 있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 판 채로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려서 한 달 안에 다 팔라고 했죠. 그럼 이제 국민들이 보겠죠. 어디를 파는지. 지금 다 두 채 뭐 세 채씩 갖고 있잖아요. 보자, 다 본다는 거예요. 다른 참모들도 청와대 다른 직원들도 어디 파는지 다 본다. 봤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를 팔겠다고 한 거예요. 반포는 남겨놓고. 청주가 어디냐면은 노영민 비서실장을 3선이나 밀어준 지역구예요. 오히려 지역구 아파트 판 거네요. 지역구 아파트를 파는 거죠. 그렇다는 건 분명한 메시지죠. 강남은 절대 팔면 안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지역구 집까지 팔았으니까. 이재명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메시지가
이상하게 전달되는 대형 사고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했던 어떤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집 문제가 뭐 야당, 뭐 야권만 지금 이렇게 좀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믿고 3년간 기다려줬던 사람들이 많아요. 집을 살려다가도 대통령이 사지 말고 기다려라. 집 분명히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너무나 조롱받고 있죠. 예.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믿다가 지금 다들 다 부자가 되는데 혼자 지금 집을 못 사고 저렇게 무주택으로 전전하게 되는 신세가 되니까 그 불만이 정말 말도 못해요. 이런 부동산 뭐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그 분노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민심이 단지 정당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 30대들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절망감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을 죄악시하면서 억누르는 방향의 어떤 정책은 잠깐은 성공할 수 있어도 이렇게 언젠가는 그 욕망이 분출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공급을 늘려라라고 얘기했지만 어디에 공급을 늘릴 거냐. 사람들은 다 강남 요지에 교통이 편하고 여러 가지 재반시설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해요. 교통도 잘 되지 않아 있는 멀리 뭐 신도시 그런 데에다가 뭐 몇십만 채를 지어봤자 그게 그렇게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식 자체를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주택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지금 정부하고 다주택자 사이에 싸움으로 그냥 계속 치받느라고 시간은 점점 가고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건 사회학 PhD 있는 김수경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청주 아파트 매각 사건, 장하성 전 실장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강남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 강남 살 필요 없다라는 발언이 2018년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서울시 정무 부시장도 역임하셨고 지난 국회의원 당시에도 친노의 핵심이셨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도 잘 아시지만 문제가 되면 노영민 실장이 청주집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참모들한테 이단아에 다 팔아라고 했을 때 청와대 직원들이 과연 그 비서실장의 영이 서겠냐라는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럼 저도 청주요. 네. 뭐 이런 사례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청주의 집을 판다는 것은 충북도지사에 안 나온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충주에 비어 있는 집을 계속 둔다는 의미를 지역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방금 김수현 박사 얘기한 것처럼 두 채가 지방에 하나 있고 수도권 서울의 강남에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인식된다는 것, 각인된다는 것, 인식소로서의 강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그게 분노의 하약고의 원천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강남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의 가격 상승률이 뭐 평당은 다르겠습니다만 1년에 1억이나 2억씩 오른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알토란 같은 데는. 그러면 그 청와대의 수석급 차관급 이상의 월급이 1억 2천, 실수령액으로 뭐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부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 그 자리에 앉아서 새벽부터 나와서 욕 보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집값이 더 오른다. 그런 현실적 벽을 부인이나 가족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도 그냥 뭐 예컨대 꼭 청와대에서 일해야 돼?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당장 지금 집을 내놔도 양도세니 뭐니 세금 내느라고 사실은 집을 팔면 그 집을 다시 살 수 없다. 또 내놔도 집은 안 팔린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최근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6월 달까지는 호기가 굉장히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들을 이해하면서 대책을 내놔야만 사실은 장기적인 대책이 되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내놓은 대책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공급은 3, 4년 걸리기 때문에 규제만 해왔단 말입니다. 그 규제는 뭡니까? 대출 규제거든. 근데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출할 건, 즉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나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대출조차도 할 수 없는 결국 실수요자가 집안채 가지기를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되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어제 급하게 국토부 장관을 부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하고 집값을 안정시킨다 하더라도 실제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거절당하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세제, 뭐 종부세 논의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20, 30대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우선 만들어내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반포를 택하자 국민일보는 세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기사에. 누구를 소환했을까요?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장하선 전 정책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 다 청와대에 계시던 세 분을 소환했는데 국민일보의 분석은 정책 설계자들이 수혜자가 됐다라는 주장입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설계자고 저서 제목이 부동산은 끝났다.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 부동산은 끝. 그런데 경기도 과천 아파트가 3년 동안 10억 4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장하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국민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송파구의 아파트가 17억 8천에서 28억 5천만 원으로 10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됐고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흑석동 상가 25억 7천만 원에 산 뒤 34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고 차익 중 일부는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바도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청와대 직원들 중에서 누가 노영민 비서실장의 작년 지시를 따랐는지 여부도 기자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누가 따랐고 누가 안 따랐는지 함께 보시죠.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지시, 그간 누가 벌고 누가 따랐나.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 증가인데 보시면 여연호 국정홍보 비서관 두 채 13억 5천에서 30억 1,500만 원으로 16억 6,50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두 채를 보유함으로써 16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벌었네요. 김주원 민정수석은 21억 4천에서 32억 7,500.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11억 3,500만 원을 재산이 늘었고요. 이호승 경제수석은 10억 1,500에서 16억 4,500, 6억 3천만 원이.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6억 8,400에서 9억 400으로 2억 2천만 원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안 팔아서요. 모범생도 있어요. 한 분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경 장관, 김현수 장관. 참 여기 또 들어가네.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집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았어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총장, 사퇴 위기에 있는 윤석열 총장은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모범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님은 그 집 몇 채 팔았습니까? 아니면 유지했습니까? 제가 몇 초가 있나요?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정부가 아파트를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 기조가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아파트를 못 사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출 규제해서 아파트를 못 사게 하는 방법, 그럼 이제 수요가 줄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묻어서 아파트를 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의해서 아파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지금 세 채의 다주택을 갖고 있다랄지 아니면 조정지에서 두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아파트 한 채를 팔게 되면 자기가 사실은 증가한 금액의 72%를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72%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도 청주 아파트하고 서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다주택 2주택이잖아요. 그럼 또 중과세 되거든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조정지역 특혜과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9억의 어떤 차액을 아까 낸 걸로 보였는데 그걸 다 세금으로 뺏깁니다. 뺏긴다는 표현은 잘못됐어요. 세금으로 다 내야 돼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걸 팔 것이냐. 그러면 청주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많이 않기 때문에 이걸 파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러면 인간 자체는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참모들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팔면 세금이 72%, 뭐 2주택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파는 게 좀 망설이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주택이랄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못 파는 현상이 생기니까
주택에 있어서 제일 공급이 많이 되는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파는 것이 주택 공급의 제일 1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신도시를 만든다랄지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현재 구조가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탈출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세금 정책만 가지고는 현 부동산의 폭등을 막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누가 어떤 아파트 갖고 있어서 10억이 올랐네. 그럼 저 사람 10억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10억이 아니고 한 1, 2억 정도 번 거예요. 이제 세금 빼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파트를 사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 부분에 중점이 두었는데 공급의 최고 우선순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파트로 돈 벌려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견은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고 또 분명 아파트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도 있다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파트가 굉장히 폭락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부분 덧붙이고요. 심상정 의원도 얼마 전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합니까?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종부세 강화 법안 최우선 처리하라. 생애 첫 구입 등 공급 물량 확대하라.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 필요하면 주저 말고 대책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김변 박사님,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중간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띄워놓을 거예요. 긍정 지지율과 부정 지지율을 띄워놓을 텐데 사실은 이 지지율을 분석한 기관에서도 인천국제공항 사태,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등등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기회의 꿈이 점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기회의 꿈이 멀어져 가는 것들에 기름을 더 부었던 게요. 정부의 대책 이후로 부동산이 시가말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전세값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면 내가 집 한 채를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세를 살고자 하는 서민 입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이 정부가 오히려 뺏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편한 심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 박사님도 현재 전세잖아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정책의 선의를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값을 잡아서 모든 국민이 잘 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선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 선의가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 효과를 구현해야 되고 거기를 위해서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정책 실패를 가져오게 됐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해임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의 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부동산의 심리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정책을 설계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집을 팔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을 팔지 않고 있었던 청와대 참모진들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동산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뉴스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그래, 집값이 떨어지겠지 했는데 그게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비춰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야,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도 발표하니까 그래, 또다시 폭등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겠구나. 집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까지 뛰어들게 만드는 게 심상정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는 보수 야당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정의당도 비판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에 몸에 담았던 인사도 비판하고 참여연대, 경신률,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구현하는 건 심리적인 효과로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하고 있었던 청와대参謀진 다 경질해야죠. 정격 경질 어렵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입적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넘쳐나겠죠. 그럴 수 있는 강력한 신호를 보여서 아 진짜 이제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구나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집값 못 잡는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영민 실장 아까 반포 아파트 안 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반포 아파트 언제 샀습니까? 아까 그 컴퓨터 그래픽인데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2006년에 샀더군요. 2006년. 2006년은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 벌이겠다는 그때 아닙니까? 그때 반포에 집을 샀던 분이 현 정부의 비서실장으로 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강남 집값 잡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 결국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결국 개개인의 심리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책 실패를 자임하고 그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니 제발 부동산 값 좀 잡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김명인 박사님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 어떤 분들이 하플로 선정됐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철인 3종 경기에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그 뒤에 있었던 가혹행위가 논란이고요. 이효리 씨와 윤아 씨의 노래방 라이브 방송이 물의를 일으켰고요. 푸틴이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최숙현 선수의 극단 행위, 팀 닥터와 최숙현 선수 간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연하나? 어디서 짓을? 야, 그러잖아. 당연하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이빨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 최숙현 이제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선수, 전직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경주시청 소속으로도 일했고 그다음에 부산시청을 옮겼던 것 같은데 경주시청 소속 있을 때 지금 들으신 것처럼 팀닥터로부터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난달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최근에 지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을 올리면서 다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사실 체육계의 폭행 사건들이 적지 않게 있었죠. 그때마다 주로 코치들에 의한 폭행이 많았었는데 근데 어제 경주체육회가 밝힌 거는 감독이나 동료 선수들은 모두 폭행을 부인하고 있다. 주로 폭행에 연루된 사람은 팀 닥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거죠. 팀 닥터라고 하면 주로 물리치료라든지 부상치료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주는 게 팀 닥터인데 전 거꾸로 팀 닥터가 폭행을 주도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을 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음성 들었지만 팀 닥터가 폭행을 할 때 우리 옆에서 감독은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주 면밀한 좀 조사와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최숙현 선수가 이미 대한체육회 인권센터에 2달도 넘었죠. 4월 8일 날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오히려 경찰이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달 넘게 수수방관해 온 거죠. 근데 그 2달 가까이 시간 동안에 과연 그렇게 그 선수들 같이 있었을 텐데 같이 있고 다 어떻게든 엮여 있는 건데 그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학대와 어떤 정신적인 그런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좀 더 빨리 나섰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생전에 어머니와 카톡을 나눴던 그 카톡 화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면 최숙현 선수가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라고 마지막으로 카톡을 했고 엄마가 딸 전화 좀 받아봐, 무슨 일이야, 통화라도 해야 안심을 하지. 하지만 그 엄마의 카톡을 최숙현 선수는 결국 읽지 못하고 대화가 마무리가 됐고요.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 해당 감독이 인사위를 출석했습니다. 어제
취재진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팀 닥터가 때리는데 옆에서 비지찌개 얘기나 하고 있냐? 뭐라고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가혹행위 인정하십니까? 최숙현 선수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따로 없으세요? 선수가 힘들다는 문자를 남겼는데. 김소영 교수님, 체중 증가시켜야 한다는 이유,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억지로 굶게 하고 식고문까지 했다. 폭행은 일상이고 최숙현 선수의 훈련 일지에 그 과정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네요. 진정서도 접수하고. 체육계에서 이제 폭행 같은 것들이 좀 덜어 문제가 됐었죠. 그 심석희 선수도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이제 뭐 그게 불거져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져서 너무나 슬프고, 사실 아까 그 카톡을 보면서 저도 너무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결국 읽지 못한, 엄마의 카톡을 읽지 못한 그 화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뭐 폭행도 물론 어떤 폭행도 잘못됐지만 이 폭행의 내용 자체가 너무 고문 수준에 해당하는 뭐 몰래 빵을 사 먹었다는 이유로 그 빵을 뭐 죽기 전까지 먹게 하겠다느니 뭐 이런 너무나 잔인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용의 폭행이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고요. 또 그 좀 안타까운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인 3종이 굉장히 격한 스포츠인데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대중의 관심도 많고 어떤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인기 종목은 사실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대중의 관심도 적다 보니까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생겨서 이런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아마 이렇게 만약에 그냥 너무 이런 힘든 일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좀 도움을 청하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텐데 도움을 실제로 청했어요. 대한체육회 인권센터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아무 뭐 개선도 없고 전혀 뭐 얘기도 없고 그냥 2달 동안 계속 방관되고 자기는 계속 폭행당하고, 아마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분노감과 무력감이 내가 죽어야만 어쩌면 이 사건이 밝혀지고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져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서 좀 단호하게 앞으로 이런 일들을 좀 점검해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악플입니다. 이효리 씨와 윤아 씨가 SNS 라이브 방송을 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안녕하세요. 유나랑 여러분 지금 술을 먹고 노래방에 왔습니다. 압구정 노래방에 왔습니다. 노래 보면 안 돼? 마스크를 잘 끼고 왔어요. 자, 유나. 네. 선곡하렴. 무슨 선곡을 하면 좋을까요? 볼까?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다시 올게요. 죄송해요. 물론 마스크도 썼고 소규모에서 노래방을 갖긴 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위험 시설인 노래방을 가서 라이브 방송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효리 씨 등도 서둘러 방송을 껐고 공개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조심해야 하는 시국에 맞지 않은 행동한 점 깊이 반성. 요새 제가 너무 들떠서 생각이 깊지 못했다. 언니로서 유나에게도 미안. 앞으로 좀 더 조심하고 신중히 행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에 생각과 판단이 부족했다.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국민들께 주의 기울이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변 박사님, 네. 또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그 덕분에 챌린지라고 의료진에게 감사한다라는 것도 해서 더더욱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노래방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위험 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특히 공인이고 이효리 씨 같은 경우가 나서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미치는 대중적 여파가 워낙이나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전에 마스크 얘기하면서도 마스크 끼고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벗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차라리 실외에서 벗고 실내에서 껴야 되는데 실외에서 열심히 쓰고 실내에 들어서 벗지 않습니까? 특히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데 아마 마스크를 끼고 노래 부르는 경우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코인 노래방보다는 그래도 일반 노래방이 위험성이 조금은 덜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워낙이나 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신중에 기하된다고 정부 당국도 얘기를 하는 만큼 여러 국민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어떻게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좀 힘을 합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소식입니다. 장기 집권기를 열렸다. 대통령 연임제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 찬반투표 국민투표가 열렸는데 찬성이 70.9%, 이로써 개헌하게 됐고 연임의 제한이 없게 됐다는 거죠. 또 대통령을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20년 가까이 대통령이 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 20년째잖아요. 이거 뭐 스탈린 31년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게 됐다라는 건데 이거를 김영주 의원님, 네. 요 소련, 네. 러시아 전공하시잖아요. 그 국민들이 또 찬성을 했네요. 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매우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푸틴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도전 경쟁자가 없습니다. 한 70% 이상을 혼자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넓은 땅이 있어서 사실은 다른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하기도 힘들어요. 애지간한 네. 그래서 과거에 이광재 지사가 강원도 선거하듯이 정말 한 20km 가서 두 사람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100배 큰 불가능.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에 사실은 두 번은 이제 4년 동안 두 번 했고. 너무 많이 했어요. 연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이제 보좌관을 대통령 시키고 자기가 총리를 한 번 했고. 또 임기를 6년으로 넘겨서 대통령 임기를 6년에서 두 번 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실은 그 양원을 올 3월 달에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은 앞에 했던 거 다 무효로 치고 두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2036년까지 과거에 스탈린이 한 25년 했거든요. 이제 그 정도 준하는 그런 어떤 업체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하풀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님 박성배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파남 장소는 국내가 아닙니다. 태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늘 그렇듯 사건 현장엔 단서가 있습니다. 현장부터 다녀오시죠.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태국 승려. 태국 승려가 어떤 얘기일까요? 단서부터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시죠. 지난해 말 태국 승려의 솔깃한 제안.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시에 600억대 우물 파는 사업을 유치해주겠다라며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윤 씨가 제안을 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나는 태국에서 승려로 활동하고 있다. 태국 군부 고위층과 잘 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요. 바로 본인이 나와 있는 이 사진까지 보여주니까 박성현 변호사님, 굉장히 좀 유명한 스님 같기도 하고요. 뒤에 보시면 동자승들이 앉아 있습니다. 동자승을 배경으로 합장하고 있는 모습, 영락 없는 승려의 모습인데 윤 씨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동자승을 가르치는 승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태국에서 불교는 사회 통합의 구심점입니다. 자연히 승려도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인데 본인이 동자승을 가르치는 승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태국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국 정부와도 친하다는 것도 다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성공의 보증 수표와 같은 사람이
600억대 사업을 제안하니까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두 번째 단서는 공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솔깃하게 만드는 부분이 나오는데 함께 보시죠. 내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태국 승려를 주장하는 윤 씨는요. 내 아내가 태국 왕실 공주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실의 의상을 입은 아내와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요. 태국 집에 초대해서 아내를 소개하니까 이 투자자들은 신뢰도가 더 갈 수밖에 없겠죠. 수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특히 왕실의 어떤 전통적 의상을 입은 아내와 이 승려 같이 찍은 사진까지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본인은 태국 승려의 군부와도 친하고 아내는 왕실 공주니까 야, 그 600억대 사업이면은 엄청나게 솔깃하는데요? 왕정 국가인 태국에서 왕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태국인뿐만 아니라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왕실과의 친분을 은근히 과시하기도 하는데 그렇군요. 윤 씨는 단순히 왕실과 친분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태국 공주가 본인의 아내라는 겁니다. 심지어 태국 왕실 복장을 한 아내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왕실 복장이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직접 집으로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소개해주기까지 합니다. 예.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투자한다는 부담감에 우물사업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 신분과 인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투자자들을 울리는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단서는 바로 한국인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태국 승려, 공주 아내, 군부 친분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 우물 파기 사업 다 사기. 피해액만 수억 원, 한국인 거주자, 관광객만 노렸다는 겁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또 다른 범죄는 없을까라는 궁금증도 나오는데 아니 이거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태국 경찰과 주태국 한국 대사관이 이 윤 씨를 불법 체류와 여권 미소지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그냥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렇습니다. 승려도 아니고 군부와의 친분도 없고 태국 공주가 아내라는 사실도 모두 거짓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 이 사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진 자체는 합성 또는 조작입니다. 아하. 이런 사기에 왜 속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외국 투자 명목 사기 상당히 수법이 교묘합니다. 예. 언변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 범행 대상도 태국 현지 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억 원의 피해를? 그렇죠. 그럴듯하게 조작한 자료들을 제시하는데 아내와의 사진도 아마 그 아내 역할을 한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 아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공주처럼 이미 역할 분담을 해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범이군요. 그렇죠. 승려 사진도 실제로는 동자승을 가리셨던 것이 아니라 단순 합성을 통해서 조작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이 외국 투자 명목의 사기의 경우에는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언론에 본인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도록 만들고 그 기사를 인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묘한 수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끝이 아닙니다. 아내가 공주라는 것도 거짓이고 우물파기 사업도 다 가짜고 사진도 합성이었는데 이미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명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사기꾼 누구 조심하세요. 태국에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피해 사례들이 나와요. 보면 내가 그 윤보선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윤 씨니까 친척들 공무원 고위직이 많다라고 속여서 승려 사진도 다 가짜랍니다. 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예, 이미 피해자들이 올린 글로 추정되는 글을 보면 오래전부터 윤 씨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해 온 겁니다. 유사한 사기 수법을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검거되기 직전까지 심지어 고소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사 중에도 사기를 쳐요? 물론입니다. 예. 자, 정말 황당한 사건. 박성무 변호사님과 함께 시원하게 사건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죠. 장마철인데 더워졌습니다. 비가 또 안 오는 건지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하죠. 남혜정 캐스터, 오늘은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서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햇살이 쨍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맑은 하늘이지만 오후부터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접이식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에는 소나기가,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한때 지나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스레 오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물러났던 장마전선은 일시적으로 올라와서요. 오늘 남부에는 5에서 20mm, 제주에는 20에서 60mm의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여전히 무덥습니다. 한낮에 서울 28도, 춘천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대구 23도, 광주 25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다시 화창해지겠고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영향을 주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이후 일주일 가까이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날이 습한 7월에 감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는 헤어드라이어 등 가전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2~3말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내 아들 건드리지 말라는 추장관이라는 주제로 김광삼 변호사님과 그리고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주 선배도 혹시 뭐 시간 되면 같이 오셔도 되고요.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